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의 정혜림입니다. 세계 속의 한류 붐을 일으킨 드라마와 K-팝 그리고 최근에는 K-컬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자는 바로 뮤지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화려한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을 비롯해서 국내 창작 뮤지컬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국내 뮤지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뮤지컬계의 리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시컴퍼니의 예술감독이신 박명성 대표신데요. 뮤지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뮤지컬 탄생을 위해서 쏟아온 그의 열정과 도전의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리더 박명성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명성 대표님께서는 신시컴퍼니의 대표이자 예술감독이신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국 뮤지컬 1세대로 한국뮤지컬협회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쁜 생활을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근황부터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최근에 그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을 이제 정말 그 많은 관객들하고 그 소통하고 또 뮤지컬 그를 좀 사랑해달라. 우리 또 창작 뮤지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했고요. 또 그 요즘에 가장 관심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 뮤지컬 아리랑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2달째 공연을 지금 성황리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을 막 끝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열리게 된 무대였습니다.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의 위원장도 이번에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올해로 4회째 무대인데요. 어떤 의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대회 성과가 있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그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은 이제 그 창작 뮤지컬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또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우리 또 관객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을 이제 매년 그 여름에 그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좀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좀 달랐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뮤지컬 강국으로 지금 이제 급부상했고. 또 작품 수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굉장히 이제 뮤지컬이 그야말로 이제 그 급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이제 우리 창작 뮤지컬에 대한 마켓을 이번에 좀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의 뮤지컬의 강국으로서 이제 그런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 놓쳤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5회째 무대에 또 찾아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한국 공연계의 마이다스 손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큼 맘마미아라든지 아이다라든지 수많은 흥행작들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이번에는 또 아리랑을 뮤지컬 무대에 올린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꽤 분량이 길잖아요. 12권 정도 되고요. 네, 제작비도 무려 50억 원 가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2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2시간 반 안에 담으셨거든요. 이게 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뮤지컬 아리랑이 대표님께는 어떠한 또 작품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12권의 그 대하 소설을 정말 2시간 30분에 그 함축시키고 이제 압축시킨다는 작업이 정말 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의 일제 강점기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 그 선조들의 슬픈 역사 또 절규에 또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항일 투쟁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창작 뮤지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이렇게 많은 공력도 좀 많이 들여야 되고 또 많은 시간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 관객들이 그 우리의 역사 얘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또 굉장히 큰 호응을 해 주셔서 아주 무사히 초연을 아주 잘 끝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든 사람으로서 뭐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예. 네, 올해가 또 광복 70주년이다라 보니까 아리랑 무대를 지켜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또 남다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뮤지컬계 마이다스 손이다라고 할 정도로 뮤지컬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계시는 박명성 대표님과 지금 이 시간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한국 뮤지컬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자자하게 받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의 대표님의 뮤지컬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해남 출신으로서 연극 배우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처음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도 궁금해지고요. 연극 배우에서 프로듀서로 전향한 얘기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한간의 스토리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예, 우선은 저는 이제 항상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특강을 한다든가 네. 또 이렇게 젊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공연 예술 특히 뭐 무용, 우리 전통, 그다음에 또 연극, 그다음에 영화, 또 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라고 이제 항상 권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수성이 풍부할 때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된 예가 굉장히 이제 많아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 한 편을 보고 연극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연극 배우로서의 뭐 대학로에서 뭐 한 몇 작품 출연을 했는데 거의 뭐 무대에서 1분 이상 거의 머물러 본 일이 없어요. 거의 뭐 쫓겨나거나 뭐 죽거나 뭐 이제 그래서 나는 그 배우로서의 그 자질이 또 재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제 빨리 포기했죠. 저는 이제 포기를 좀 빨리 합니다. 네, 뭐 이미 안 될 것 같은 거는 뭐 빨리빨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른 포기를 하고 또 연극판에서 이제 정이 들어서 연극판에서 계속 안주하고 남아 있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열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연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연출을 한 12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연출을 하고 이제 연출로서 입문을 했습니다. 12년 조연출 끝에 그때 당시 이제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이라는 그때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인 소설이 있는데 그 연출을 한번 해보니까 연출도 나에게 좀 만만치 않은 작업 같았어요. 예. 그래서 또 연극판을 또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는 보루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획자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폼나게 이제 프로듀서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극단에서 그냥 안 살림하는 총무 역할이 이제 기획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총리죠. 총무. 예, 이제 그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이제 노하우를 정말 맨몸으로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제가 이제 프로듀서가 됐는데요. 굉장히 저는 배우를 하는 것보다도 또 제가 또 연출가가 되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또 재미있고 또 즐겁고 또 한 작품 한 작품 만들어낼 때마다 그만큼 이렇게 자부심이 항상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아리랑 같은 작품은 정말 남들이 과연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엄두도 못 낼 작업들을 이제 제 스스로 정말 3년간 긴 작업 끝에 정말 우리 국민 뮤지컬 어떻게 보면 창작 뮤지컬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듀서로서의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표님을 롤모델을 또 삼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프로듀서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뭐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끼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즐기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의 저장 창고를 정말 튼튼하게 많이 쌓아놨을 때 그 콘텐츠가 폭발해서 이제 역발상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괴짜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없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 과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일에 정말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도전을 네. 도전 정신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뭐 프로듀서가 정말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은 또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하나만 골라달라라고 부탁하니까 렌트를 꼽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초연 당시 때는 이 동성애라는 금시기시되는 주제로 네네네.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렌트라는 작품 대표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렌트라는 이제 뮤지컬을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소개했을 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00년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뮤지컬이 이제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1990년대는 굉장히 뭐 30년, 40년 된 뉴욕에서 이제 구닥다리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전문 배우도 없었고 그냥 녹음해서 하는 그런 이제 뮤지컬을 이제 선보였는데 렌트라는 작품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배우들의 오디션을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렌트라는 작품의 매니아 팬클럽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 개개인의 이제 팬 카페가 또 이제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오페라 유령, 그다음에 이제 맘마미아 뭐 이런 작품 순서대로 이제 한국 뮤지컬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저 뮤지컬 관객들이 저변 확대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렌트고 그래서 이제 렌트라는 뮤지컬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 뮤지컬의 그 태동을 알리는 전문 그 뮤지컬 또 배우들이 탄생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이제 렌트라는 작품을 제가 이제 스스로 아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바로 렌트였는데 바로 그러셨습니까? 대표님 작품이었군요. 이렇게 대표님이 성공의 길만 탄탄대로락 있는 게 아니라 또 위기도 여러 번 맛봤다고 들었습니다. 뭐 45억 원을 쏘아부었는데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전세 자금을 빼서 빚을 갚는 일도 있었고요. 또 중간에 또 위암까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는 일까지 있었는데 대표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지금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는 백지장 한 장 차이다. 그냥 뭐 작품 하나 뭐 저 실패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무모하지만 재도전을 하느냐. 네. 이제 그래서 또 정말 그 실패했던 거를 또 성취를 이루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뭐 무모한 도전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자기 그 미래의 작품을 해가면서 또 내가 내 일을 해가면서의 정말 세금 안 내는 자산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는 역시 그 연극에 대한 믿음, 또 연극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나는 이렇게 뭐 작품 하다 보면은 그 뭐 성공과 실패는 항상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네. 예, 정말 뭐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많이 망해보고 많이 뭐 성공해본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액수도 뭐 요새는 뭐 뮤지컬이 뭐 영화 같으면 블랙버스터 뭐 영화처럼 보통 뭐 100억이 넘는 뮤지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실패했을 때 굉장히 또 그 실패한 폭도 굉장히 충격이 크단 말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연극에 대한 믿음, 절대 연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재도전하고 또 뭐 지금도 항상 실패를 많이 해요. 사실 연극은 그러면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와 같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러니까 믿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극을 하고 또 제가 만든 작품들을 이제 그 보시고 관객들이 극장문을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답을 얻지는 못했어도 뭔가 숙제라도 줄 수 있었다면은 나는 네. 이 작품을 만드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뮤지컬에 대한 열정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냄새도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방송이나 뮤지컬 다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잘 다독거리고 단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또 힘을 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뮤지컬을 만들든 뭐 연극을 만들든 네. 모든 작업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처럼 프로듀서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무대를 꿈꾸는 최초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프로듀서가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그 최초의 꿈을 이제 저 프로듀서가 항상 그 무대 최초의 꿈을 꾸고 그다음에 연출가, 작가 또 배우들이 이제 그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작품을 탄생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프로듀서로서 이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연극은 그 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네. 또 보는 사람도, 관객들한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또 하는 사람이 감동을 가져야 또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연극은 내 자체가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네.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관객들에게도 재미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표님 뮤지컬 볼 때마다 너무나 재밌었는데 그 과정도 이렇게 재밌었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그 재미감이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해외 진출에 대한 질문도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뮤지컬도 해외로 진출을 해서 좀 그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또 노력들이 또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뭐 연극인들, 뮤지컬인들의 네. 이제 가장 큰 그 숙제를 뭐 질문을 하시니까 참 이렇게 난감한데요. 무거우시죠? 예. 일단은 우리 그 한국 뮤지컬의 수준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 배우들은 그 해외 선진 뮤지컬 그 크리에이터들과의 작업을 통해서 또 협업을 통해서 정말 그 최고의 그 파워풀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그 가창력 있는 배우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저는 이제 과언이 아닌데 세계 무대에 진출한다는 거는 정말 뭐 그런 꿈만 같은 얘기이고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아리랑을 이제 만들어 보면서 우리 전통 정말 그 아리랑 그러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독성이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그런 그 느낌 또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우리 관객들부터 감동을 시켜야만이 역시 세계의 관객들도 감동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역시 이제 언어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저 세계 진출의 가장 큰 이제 걸림돌입니다. 이제 저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뭐 넘버볼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세계 뭐 난타라든가 뭐 점프라든가 또 뭐 태권도를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한 그 이제 그런 그 넘버볼 퍼포먼스들이 이제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 메커니즘에 이제 그 무대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막 올리면은 뭐 2년, 뭐 5년,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래가죠. 토대가 네. 다 이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만큼의 이제 관객이 저변 확대가 이제 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대 메커니즘이 이제 가장 핸디캡이 아닌가. 그래도 뭐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소재는 전 세계에 없는 소재들이 많습니다. 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또 전쟁의 상처도 저희는 저 경험을 해봤죠. 또 일제 강점기에 또 저희가 또 우리 선조들이 경험을 해봤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갖고 있는 콘텐츠들은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감동적인 그런 콘텐츠 소재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정말 국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부의 문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협업 정치를 정책을 통해서 이제 뭐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제 뭐 3년, 5년 후면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을 좀 본받아서 뮤지컬이 계속해서 요즘에 흥행을 하고 인기를 끌다 보니까 배우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대표님처럼 연출가를 또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젊은이들에게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올 여름에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폐식 총감독을 하면서 이제 그 컨셉이 이제 젊은이들, 세계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가 이제 가장 고민이었는데, 어느 나라 젊은이든지 항상 좌절하고, 항상 절망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인생에 900길 없이 뭐 순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젊어서부터. 그래서 그런 좌절, 그런 절망을 어떤 힘으로 극복을 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미래의 젊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제는 세대이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시대는 쉽게 얘기해서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훌륭한 리더십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나눔과 배려의 이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이제 스마트 시대가 네.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배려와 나눔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앞으로 또 어떠한 작품들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창작 대형 뮤지컬을 이제 만드는데 보통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2, 3년 후에는 우리 이제 그 화가 이중섭 선생의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까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극으로는 또 그 내년에 이제 그 햄릿 또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렛미인이라는 또 연극 또 영화로 나왔었죠. 그 연극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연극 반 뮤지컬 반 그래야만이 이제 한국의 공연 시장이 건강한 공연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저 이제 유일하게 연극과 뮤지컬을 좀 넘나들면서 이렇게 반반씩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또 이제 그 우리 뭐 최종원 또 아이비 이 배우들하고 또 시카고를 올 연말에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로는 내년에 맘마미아 한 5개월, 그다음에 이제 아이다 내년에 또 한 6개월 이렇게 정말 뭐 많은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매력적인 캐릭터와 화려한 무대, 최고의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뮤지컬계의 장인으로 거듭난 박명성 대표. 그동안 흘린 땀이 국내 뮤지컬 성장을 위한 값진 양분이 돼서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의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명성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